자, 그럼 이제 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한 셈인데요. 잠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안타깝게도 우리 학문 세계로 들어오면 전부 수면 연구 이렇게 됩니다. 수면이라고 하니까 맛이 안 살아요. 수라는 말은 뭐 어려운 글자가 아니고 눈목자를 썼잖아요. 눈이 이렇게 쭉 드리워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눈꺼풀이 드리운 것, 하여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백성민자를 썼는데 요거는 노예를 상징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쪽 눈을 이제 찔러 가지고 눈을 멀게 하곤 했었는데 그런 뜻이죠.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쓸 필요가 있나요? 물론 이제 지금 굳어져서 안 쓸 수는 없는데 잉글리시는 어떤 거야? 슬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슬립이란 말도 이렇게 뭐 발달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어원을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슬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슨하게 늘어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슬립이라는 건 미끄러지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잠이라는 게 뭡니까? 슬슬슬슬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결국 어디론가 빠져드는 거잖아요. 빠릿빠릿하지 못한 상태, 이것이 이제 잠이라고 본 거고요. 또 하나는 랭귀드인데요.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나른해지는 상태, 둘 다 이제 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뭐 슬립이라고 이제 봐도 왠지 우리말 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깊이인 것 같습니다. 그 깊이가 잠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죠. 반대인가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치이죠. 인간 200만 년의 이 진화 역사를 통해서 저절로 터득한 아무튼 중요한 슬기이죠. 똑같이 졸리면 잠을 자야 됩니다. 졸릴 때 잠을 안 자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커피 이런 거 마시거나 뭐 각성제 이런 거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잠을 못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요건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느낌 중에 뭐 냄새 이런 거 잘 못 맡게 되고요. 또 잘못 보게 되고요. 눈 이제 헷갈려서 보게 되고요. 또 소리 못 듣게 되고 엉뚱하게 듣게 되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감각의 혼선이 빚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대화를 좀 못하게 됩니다. 엉뚱한 대화, 엉뚱한 대답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착각이나 환각까지도 일어나게 되고요. 뭐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쥐 같은 경우 쥐 실험을 했더니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의 경우는 뭐 이제 그렇게까지 실험한 적은 없으니까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의 경우도 이제 잠을 자지 않으면 건강에 큰 이제 해를 입게 되고 이런 다양한 이제 부작용을 갖게 되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걸 이해하시면 인제 뇌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신 셈이 되는데, 잠을 잘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뇌에 활성산소를 줄여준다. 이게 과학적 설명이죠.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산소라는 게 뭐겠습니까? 불 태우는 거죠. 연소 과정의 핵심이 뭐냐? 산소와 결합하는 걸 연소라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렇게 산소 분자와 다른 분자가 포도당 분자가 결합을 해 가지고 결국 불타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면 열이 납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제 동물 같은 경우 움직여야 되니까 아주 급속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같은 폭발적인 이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요. 근데 그 대가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몸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제 활성산소에 꼽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나중에 죽음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DNA의 텔로미어가 다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활성산소라는 것은 치명적인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을 자면 거꾸로 노화를 좀 막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치매를 줄이고 뭐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자, 청소를 해 주는 역할을 아주 핵심적으로 잠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잠을 잘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cerebrospinal fluid라고 하는, 이거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꿨는데, 뇌에 등뼈가 있습니다. 등뼈. 등쪽 등뼈와 연결된 뇌가 있는데 뇌 등뼈에 액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냐면은 되뇌 속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뇌척수액이 뇌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뇌척수액이 하는 역이 뭐냐? 우리 몸의 경우에 이 노폐물들을 없애주는 게 림프계라는 겁니다. 림프계. 그 림프계는 혈액계, 핏줄과 같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건데요. 핏줄과 나란히 돌아가기, 보통 나란히 돌아갑니다. 림프계가. 이 림프계는 우리의 이 체세포,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청소기관입니다. 근데 이 뇌는 이 림프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림프계가 없다 보니까 일종의 청소기관이 없다 보니까 뇌 안에는 뭐 수많은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고 하면서 이걸 처리를 하면서 노폐물들이 잔뜩 쌓이게 되는데, 이걸 처리할 기관이 없어서 그냥 쌓인 채로 머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뇌는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뇌세포에 세포가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림프계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없어요. 그만큼 림프계를 희생할 만큼 뇌세포로 뇌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새로운 비밀 어떤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뇌세포에서 생겨난 이 불순물들을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브레인 워싱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저는 뇌 씻김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는데요. 뇌 씻김 하니까 좀 마치 무슨 청소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노폐물을 빼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씻어낸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건데 뭐 쓰레기 청소하는 걸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그럼 뇌 안으로, 바깥에 있다가 뇌 안으로 들어간 뒤에 뇌척수액이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가는 사이에 뇌 안에 생겨난 노폐물들을 이제 없애준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이제 제가 테드톡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척수액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상에 나옵니다. 초록색으로. 간단한 영상이니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뇌척수액이 뇌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오죠.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혈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보통은 일반 체세포인 경우에는 림프계가 그 역할을 하는데, 뇌 안에는 세포가 너무 꽉 들어차 있어서 림프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하기 위해서 뇌 촉수액이 이렇게 뇌 혈관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뒤에 꽉 찬 뒤에 이거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뇌 척수액을 통해 가지고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라 치매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줄어들더라. 왜 그러냐면 이 뇌 척수액이 청소해주는 주로 노폐물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입니다. 노폐물들인 거죠. 이것을 청소를 해줌으로써 치매가 상당히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찍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뇌의 표면이고요. 이게 이제 뇌 속이 되겠습니다. 표면이고 뇌 속. 세러브로스파이널, 이게 이제 되뇌인데요. 등뼈에 있는 등뼈에 이제 플루이드 하면 액체란 뜻입니다. 줄여서 이제 CSF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렇게 여기 혈관이죠, 혈관. 혈관을 타고 이런 그 뇌척수액이 갑자기 잠을 자는 순간 뇌 안으로 이제 잠을 자면서 뇌 활동이 줄어드니까, 활동이 줄어들면서 뇌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압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뇌척수액이 뇌 속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런 아밀로이드와 같은 불순물들을 씻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씻어주는 청소 기능을 하더라. 이게 이제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설명드린 거고요. 물론 다른 사건들이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잠을 자면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활동들이 뉴런 시냅스들이 어디로 가냐면 해마를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공부를 할 때 유리한 거죠.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이런 기억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면 이런 기억이 잘 되고요.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잘 해야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잠은 뭐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이런 공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 자다와 연결되어 있죠. 뭐 꿈이라는 것은 꾸다와 연결되어 있고, 삶이라는 건 살다와 연결되어 있고, 뭐 죽음이라는 건 죽다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말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이라는 것은 자다라는 동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다라는 말 중에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바람이나 물결이 일어났던 것이 그렇지 않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좀 돼요. 그러면 자는 상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일어난 상태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음양의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는 상태를 먼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던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일어나는 거, 이거 양이 되는 거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그 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양이 되고 다시 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동양의 음양 오행과 같은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람이나 물결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잦아드는 것, 이거 멈추는 것. 그래서 고요한 쉼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고요한 쉼과 같다. 쉬다라는 게 뭔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쉬다라는 것은 들숨 날숨을 되풀이한다는 맴돌이한다는 걸 뜻하는 걸까요? 저는 쉬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되풀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어떤 휴식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휴식이라는 건 정말 멈추는 것이고요. 쉬다라는 것은 멈춘 뒤에 또 일하고 일하다가 멈추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서 하는 것, 이것이 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라는 것은 일어나서 그 일어난 것이 이제 멈추어지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데, 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인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르던 물이 갑자기 고여가지고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럼 멈췄다가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게 되겠죠. 또는 이제 굽이치고 넘치고 넘어가거나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흘러가다가 잠시 멈추는 건데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쉼의 한 형태와 같다. 들숨, 날숨이 되풀이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활동의 멈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또 다른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자, 우리가 현상으로서의 잠들어 있음을 잠깐 살펴보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잠 속으로 빠져든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는 건데요.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깨어있음과 반대되는 게 바로 잠들어 있음이니까, 자,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뇌의 바깥이라고 보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 뇌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제 깨어 있음과 느낌은 받아들임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닫힌 상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또는 연락이 끊긴 상태, 또는 이제 잠들어 있을 때는 흐리멍덩, 문이나 창, 덮개 등이 닫혀 오갈 수 없는 상태, 뭐 등등 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상태는 이런 다양한 닫힘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을 묶여 있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묶여 있다는 건 뭐냐면 시체처럼 된다는 뜻으로 그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감각이 마치 묶인 사람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태. 그런데 잠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이 되지만은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능동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일면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에드문드 후설의 경우에는 잠을 versinken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가라앉는다라고 썼는데요. 물론 너무 이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후설의 경우에는 현상학자이니까 자기의 이제 현상 나타나는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잠이라는 것을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때 가라앉는 주체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마치 돌멩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더라. 그럼 돌멩이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뿐이지 돌멩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후설의 이 페어징켄 가라앉음이라는 이 잠에 대한 해석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에고, 이 자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증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아가 과연 가라앉는 거냐? 그래서 자아가 가라앉아 가지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바로 잠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이런 자아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자아라는 게 없는데 이걸 상정해 가지고 설명하면서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말 잠을 가지고 그 뜻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잠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현상, 그래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에서 잦아들어지게 만드는 현상으로 바뀌는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깨어있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은 잦아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잦아든다고 쓰면은 주체는 주어는 잠이 주어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잠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잠이 내게 스며들거나 배어들거나 그러면은 나는 그 잠에 취하게 됩니다. 잠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잠에 빠져들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나의 깨어 있음이 줄어듭니다. 잠이라는 것은 자다의 뜻인데 이 자다라는 것은 작아지다,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활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무엇은 활동성이 줄어드느냐? 깨어있음의 활동성, 깨어있음의 정도가 점점 낮아지고 줄어들고 쫄아들어 가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사라져 버리는 거군요. 내가 잠이 들면 나는 물이 마르듯 졸아들어 버립니다. 그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꿈을 꾼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어떤 신체의 신진대사 이런 것들을 하는 수준에서는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줄어들어요. 졸아들어요. 작아집니다. 결국은 나머지 생각이라든지 감각적인 반응, 느낌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잠을 잘 자야 된다. 그 잠은 깨어 움직이는 삶을 멈추게는 합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깨어 움직이는 삶, 멋진 삶이죠. 뭔가 성공,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움직이는 삶을 멈추어 쉬게 해주긴 하는데 그 쉬게 해줌으로써 어떤 일을 하느냐, 쉬다의 긍정적인 뜻, 온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더라.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더라. 아주 잠의 이런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 이렇게 작성한 PPT를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간단히만 여기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느낌의 반대, 느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느낌의 반대말이 뭐냐? 감감이라는 겁니다.
감감이라는 게 뭘까?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감감이라는 것은 느낌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감감입니다. 냄새는 코로 맡아지는데 냄새는 눈에게 감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감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 한계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해서 감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나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의 반대말로 제가 거꾸로로 몰라차림이란 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알아차림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맞춰드림과 들이맞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차린다는 것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의 알을 짜 나가는 것인데 그럼 그 짤을 짜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알을 어떤 방식으로 차려 나가느냐? 상차림과 같은 거죠. 어떤 때는 뭐 아침 밥상, 또 잔치 밥상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차림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크게 나눈 것은 요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것이죠. 물음과 가품, 물음과 대답입니다. 이거 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차림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 매듭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제가 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서술 원리, 논술 원리 이런 거 이제 쓸 때 서술의 기능으로 매듭풀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 나누기, 대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따져 밝히기라는 것도 있고요. 낱말 그림이라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 같은 건데 시, 낱말 그림, 또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차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짓기인데요. 이야기하기, 예술과 같은 것이 있고요. 시스템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학문하기라는 것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서기 해가지고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삶의 차림새를 쭉 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지만은 오늘은 그 목적이 아니니까. 자,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마음도 우리에게 엄청 궁금한 내용인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 곳이다. 곳이라는 것은 꽃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 있는 자리 이것이고요. 또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거나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과 같다. 마당, 만나는 자리다. 서 있는 자리고 만나는 자리고 또 머무를 수 있는 마을과 같다. 마을이라는 것은 모여 사는 곳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감정, 기분, 기억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아울러지기도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차림을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몰라차림을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무의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테고요. 혹시 뭐 이 부분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깨달은 부분도 아주 길게 제가 써놨는데요. 아마 나중에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